반갑습니다. 전 오늘 설명회 그냥 이 바이러스 때문에 촬영용으로 한 5분만 오시면 하려고 그랬더니 바이러스를 뚫고 많이 오셨네요. 반가운 어머님도 많이 계시고. 저는 이 학원의 원장이고요. 네, 오늘 설명회를 부모님들하고 같이 진행할 유원명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제목이 중등 자연계 로드맵 설명회다. 말이 거창하죠. 별것도 아닌데 자연계 로드맵 설명회다. 어떤 어머님이 왜 우리 딸은 문과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연계만 하냐 이런 전화도 한 통 왔었는데 네, 뭐 문과 얘기도 좀 섞어서 어차피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중학교 좀 길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초6, 중1, 중2, 중3 이때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저는 직업이 대입이니까 대입에 이제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의 테마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2022라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2학번인데 어색하죠? 발음이 잘 안 돼. 2학번. 그렇죠? 예, 저는 88인데. 2까지. 네. 예. 대학들이 발표를 했어요. 전형계획, 대략을 발표를 해서 이제 4월 30일 날 발표를 해서 이제 입시가 윤곽이 드러났죠. 이게 윤곽이 드러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저희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대입 관련해서. 시끄러웠죠. 시끄러워갖고,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시 확대에 대한, 그렇죠. 찬반, 경론, 뭐 이런 거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로 정비가 돼서 대학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거고, 2022가 이제 발표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중3 아이들이 대학 가면 몇 학번인 거예요? 2,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22에 발표된 이 계획의 뼈대가 그대로 골격이 유지되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중3 아이들. 그러니까 2022에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이 현재 중학교 아이들 대학 가는데 거의 이제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부모님들한테는 이 계획이 이제 거의 우리 아이들이 갈 때 계획이다. 물론 뭐 매년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겠지만 그런 의미라서 상당히 이제 유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뭐 고등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중등도 아니고 꼭 집어서 중등 자연계 이렇게 오늘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천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홀을 곧 개강할 예정이라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천홀 준비시키려고 천홀이 뭔지는 아시죠? 천홀이라는 건 천문 올림피아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천홀을 이제 곧 개강하기 전에 이제 천홀에 참가할 아이들 이제 확정하는 겸사겸사 그래서 천홀 설명까지 오늘 대략 3가지의 테마를 갖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할 건데 굉장히 길어 보이죠, 2시간. 근데 2시간이 짧아요. 금방 가니까 집중해서 같이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육부 추천 변화 로드맵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있었던 학종 공정성에 대한 시비 때문에 교육부가 앞으로 입시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아니에요. 첫 번째 보시면 왼쪽 제목이 비교과 영역 축소다. 중학교 부모님들이니까 좀 기초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전형 요소라는 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뭐를 보고 뽑는다 이거죠. 전형이 뽑는다는 얘기니까. 전형 요소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교과라는 게 있고요. 교과라는 게 부모님이 알고 계신 내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게 있고, 대학별고사라는 게 있고. 대학별고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구술이라는 형태의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이제 면접하고 구술의 차이는 뭐냐면, 구술은 좀 전공과 관련된 심화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면접은 그냥 물어보는 거고요. 예, 구술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구술인 거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게 있고. 자,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이제 소위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 학생부 중에 이제 비교과라는 거죠. 이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겠다. 이게 이제 큰 방향성인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그 대학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는 이랬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네 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대학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학별 고사예요. 당연히. 너무도 당연하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교과라는 전형 요소는 해당 학교의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시험 봐서 나온 지표니까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수험생을 대상으로 그 대학의 그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비교과라는 건 이제 기록이잖아요. 기록. 써준 거죠. 뭐 얘가 동아리를 뭐 했다,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만 갖고 애를 선발하기는 쉽지 않아요. 글이니까. 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글을 써줄 때 얘는 뭐 평소에 뭐 품행이 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뭐 이렇게 불량스럽고 뭐 이렇게 안 쓸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태도가 이렇게 안 쓰거든요. 다 좋게 써주죠. 그런 기록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옥석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고. 근데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도 좋은데 이제 수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전국에 있는 그 1%부터 100%까지 아이들을 한날 한시에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들어올 만한 애들끼리만 좀 아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이거 시험지가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92점 맞은 애가 92점 맞은 애를 떨어뜨리고 96점 맞은 애를 뽑겠다라고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한 번의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네 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대학별 고사 제일 좋아해요. 대학별 고사 일단 출제를 누가 했죠? 대학에서 했죠, 대학에서. 대학에서 했고, 누가 시험을 보냐면 그 대학에 지원한 애들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과에 필요한 것만 콕 집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이걸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입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대학별 고사를 갖고 이제 학생들을 뽑아야겠는데, 이 대학별 고사 하나만 갖고 뽑겠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런 거 갖고 고르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그러니까 교과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시험 보러 오지 마라. 그렇죠? 비교과를 봐서 서류 심사를 해갖고 면접 볼 애들을 미리 고르는 거죠, 1단계에서. 아니면 이제 수능은 최저 합격 기준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그 수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뭐 이걸 붙어도 우리가 합격시켜주지 않을 거니까 아예 시험 보러 오지 마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대학별 고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뭐 1차 전형 자료 아니면 보조적 전형 자료로 활용했던 게 이제 여태까지 대학의 입장이었거든요. 이 대한민국 수시라는 거 사실 대학별 고사 판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랬는데 이 대학별 고사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수능이겠죠, 당연히. 그나마 객관적이니까. 근데 교과는 어찌 보면 가능하면 좀 대학의 입장에서는 덜 반영하고 싶죠. 왜 교과를 덜 반영해야 어떤 고등학교 애들 많이 뽑을 수 있어요? 특목 애들 많이 뽑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서초강남권 애들 많이 뽑을 수 있고. 걔네들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많이 뽑으려면 이걸 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죠. 정부의 입장은 교과를 대학이 반영해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업이 황폐화가 되잖아요. 애들이 뭐 학교 시험 결과가 대학 갈 때 반영이 안 되는데 누가 이걸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교과를 많이 반영해 주도록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학의 입장은, 지금 참 정부의 입장은 이게 교육의 방향성은 항상 두 가지인데, 이게 보통 교육이냐, 이게 평등을 강조하는 이 교육관이냐, 아니면 수월성 교육이냐, 잘하는 애들을 많이 키워내는 교육,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하는 거거든요. 정교조가 이제 보통 교육을 대변하는 단체인 거고, 교총이 이제 수월성 교육을 대표하는 단체인 거죠.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랬었는데, 이 교과를 갖다가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뭐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걸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종을 점점 많이 뽑게 되면서, 대학은 여태까지 이제 묘한 스탠스를 취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이제 서류 이렇게 본 거죠. 학종이라는 전형 자체가 어찌 보면 대학 마음대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몇 프로, 비교과 몇 프로 봤어요. 그런 거 말 안 해요. 종합적으로 봤다. 종합적으로 이것도 잘하고 뭐 이것도 좋네. 그러니까 대학이 마음대로
그럼 그 특목이나 이 소위 말하는 교육 특구에 있는 아이들은 교과가 좀 낮더라도 이게 좋으면 뽑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처럼 이렇게 관악동작 아이들이나 아니 지방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뭐 교과가 이제 1점대 아이들이면 또 뽑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 마음대로 뽑는 거였는데, 저기에 딱 그 써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서류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겠다. 그럼 이제 서류에서 뭐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과의 영역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사실 볼 게 없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점점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데, 소논문 기재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을 갖다가 대입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가 이제 본인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자율동아리 기재도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중3 아이들이 갈 때부터는 정규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 대입과정 아예 없애겠다. 그럼 이게 정규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을 다 없애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규교육과정이라는 게 내신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부 기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특이거든요. 세특이라는 건 과목별로 그 세부 과목에 대한 특기 상황을 그 선생님이 기록하는 거죠. 국어 선생님이 국어 기록하고, 영어 선생님이 영어 기록하고, 과학 선생님이 과학 기록하고, 이 세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플러스 세특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특의 어떤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대학에서 자기를 꼭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서류로 이제 제출하던 게 자소서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소서도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볼 게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 교과 비중이 이제 확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발표한 것도 그렇게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변화 로드맵이라고 쓴 거에 뭐 나머지 이런 세부 사항들은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아는 건 사실 필요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태까지 학종이라는 건 비교과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비교과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교과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 내신 비중이 높아질 거다. 이건 우리한테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는 박수 칠 일이죠. 우리한테 좋은 일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란 누구죠? 우리 동네 사람들. 네.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는 제 설명회가 유튜브에 진명하고 검색하시면 제 설명회가 몇 년치가 다 올라가 있는데, 저는 그냥 오픈하거든요. 저희 학원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제가 대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다. 현재 대학 입장은 뭐다. 이런 걸 그냥 설명을 한 다음에 다 찍어서 올려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인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런 정보가 사실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정보도 아니고, 예, 저는 참고로 이렇게 입시 컨설팅 같은 걸 돈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입시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돈 몇십만 원 받고 서류로 한번 해준다고 정확한 컨설팅이 되지도 않아요. 입시 컨설팅 해주려면 애가 옆에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갖고 이제 계속 만나고요. 예, 애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애 커가는 걸 이제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컨설팅의 과정이지, 그걸 돈을 받고 무슨 대학이 어쩌고 자기가 이렇게 만든 그런 컨텐츠도 아니면서 그냥 대학에서 발표한 거, 정부에서 발표한 걸 갖다가 조합해서 만든 거를 컨설팅 일함내 시고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저는 다 오픈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입시 컨텐츠나 아니면 제 생각들을.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제 설명에서 일관되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몇 년 전부터 지금 입시는 일반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 말씀 계속 드렸고, 실제로 저희 학원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고죠. 가끔 자사특목 아이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고 애들인데, 저희들 대학 잘 가잖아요. 예, 잘 가는데, 부모님들이 일반고 보낼 때의 약간의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애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안 할까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대단한 착시 현상이 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안 한 애들은요, 좋은 고등학교 가도 안 합니다. 예, 그건 착시예요, 착시. 어떻게 남한테 좀 묻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건. 예, 그런 애들 어차피 교대 못 가요.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의 고등학교라는 건 고등학교가 대학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 생각을.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가 대학을 많이 보내냐? 어느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한데, 예를 들면 관악구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가 어떤 애는 서울대 4명 갖고, 어떤 애는 1명 갖고, 어떤 애는 2명 갖고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4명 보낸 학교가 1명도 못 보낸 고등학교보다 좋은 고등학교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 학교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 애들이 그 학교를 다녀줬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의 입시라는 건 애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그리고 각자 알아서 할 수 없는 애들은 어차피 못 간다. 여기서 못 간다라는 건 좋은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은 가죠. 어디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일반고가 왜 그 일반고를 계속 보내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원서 쓰기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원서를 안 쓰면 우리 애가 누군지 모르니까 대학에서 안 뽑을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너 이리 와! 이렇게 데려가요, 대학에서. 안 그럴 거잖아요. 원서를 낼 때에 각 대학에 있는 그런 그 전형들에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무슨 전형에 원서를 낼 수 있는 카드를 몇 장 갖고 있냐. 결국 이거예요.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유리한 거고, 그 카드가 없는 애는 불리한 거고. 그런데 지금의 입시제도가 일반고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원서를 낼 수 있는 카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를 가라 그러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일반고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무슨 그런 그 발표를 하고 제 설명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지금 뭐 이런 변화는 우리 그 일반고를 중심으로 하는 관학동작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 대입의 이런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교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비교과가 축소되잖아요. 비교과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내신을 제외하고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못 보니까. 이런 것들 볼 수가 없으니까 얘가 어떤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우리 학교에 불러서 그 면접을 봐야 되는 애냐 안 봐야 되느냐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처리를 하냐면 고등학교에 던집니다. 던진다는 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니네 학교에서 몇 명 보내. 이게 무슨 전형이죠? 이게 추천 전형이에요. 추천 전형. 그래서 추천 전형이 대폭 늘었죠. 예, 대폭 늘었고, 제가 작년 설명회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추천 전형이 굉장히 늘 겁니다. 늘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왜 그러냐면, 그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고등학교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애를 뽑아야 될지, 1단계를 서류를 보고 어떤 애를 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몇 명씩 다 보내라. 이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 전형이 굉장히 늘었다. 우리가 또 일반고로 가야 되는 이유는 또 늘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고교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고등학교 요구예요. 고등학교에 뭘 요구하냐면, 니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잘 지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그걸 갖다 대학에 제출해라. 그러니까 뭐 동아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교과관용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러면서 대학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보는 거죠. 이걸 이제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내는 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의 영향력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라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학교 정보를 갖다가 밑에 깔고 어떤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어떻게 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죠. 이해 가시죠?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특권 계층만이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는 거를 없애고, 뭐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만이 좋은 대학교 가는 그런 특혜를 받는 걸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자꾸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죠. 예,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저희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갈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시인데, 요번에 이제 2022 발표한 거 보니까 연대고대도 다 이제 40% 이상 정시 뽑겠다. 이게 이제 50%까지 확대하라 이거였잖아요. 예, 작년에. 그래서 서울대만 30%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다,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40% 이상 정시 뽑는 걸로, 현재 고2부터.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전략의 문제죠. 사실 정시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한 30%대 됐던 거를 40%로 늘어갔다고 해서 원래 수시를 준비했던 애가 수시를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겠죠? 다만 수시의 문이 약간 좁아졌겠죠. 덜 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시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그 수시를 계속 시킬 거냐, 아니면 우리 아이를 그냥 정시 올인할 거냐, 이런 판단을 조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그 판단은 이제 언제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애가 고1 때 완전히 내신을 망쳐버리면 그때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때 바로 하면 되잖아요. 완전히 망쳤으니까. 그럼 오히려 편해져요.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가능성이. 그때 해도 되고요. 좀 괜찮은 애들은 1학년 때 내신이 좀 괜찮다라는 거는 적어도 한 2점대 초중반 정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제 보는 게 좋겠죠. 근데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지표를 보고 그 내신이 우리 아이가 받고 있는 내신이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지원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정시를 턴하면 되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받고 있는 내신이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등급에 비해서 낮다라고 판단을 해도 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학기 정도 해보면 빠른 아이는 1학년 1학기 끝나고 판단해도 돼요. 1학년 1학기 때 그냥 5등급 쫙 깔아버리면 없는 거죠, 걔는. 없는 거예요. 예,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5등급 받던 애가 갑자기 1등급 받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예,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정시가 40%씩 이렇게 확대가 됐다라는 것은 수시 정시 판단을 좀 더 빨리 할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한번 볼게요. 서울대가 관심이 있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 역시 항상 학생들이 이제 최대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그 입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가끔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관악구나 동작구에 사는 애들이 어렸을 때 좀 싹이 보이면 공부를 좀 잘한다. 첫째는 좀 그런데 둘째가 좀 잘한다. 그럼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사를 가야겠다. 애를 위해서. 강남으로. 그죠? 근데 집은 너무 비싸니까 전세라도 어떻게 얻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댁을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손자를 잘 키우자.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목동이나 서초강남으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은 또 잘하는 애들은 다 특목고 가버리고, 관악구에 있는 일반고 애들은 좋은 대학 보낼 만한 애들이 없다. 예, 저는 그 선생님들의 말씀에 이제 사실 100% 반대하거든요. 예, 아이들이 무슨 처음부터 똑똑한 애들이라고 이렇게 지역별로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다 똑똑해요. 그 가능성을 이제 끄집어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부모님의 어떤 관심, 역량, 열정, 이런 것들의 차이인 거지, 아이들은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애가 무슨 대학을 갈지는 중학교 성적 갖고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중학교 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중학교 때의 학교 성적이라는 건 정말 믿을 게 안 돼.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중학교를 보내보면요, 애들이 별로 공부를 안 해도 A나 B를 맞아요. 그러면 다 착각해요.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이제 거꾸로 B나 C를 맞는 애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차이가 결국 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이 목적 중에 하나인데, 서울대라는 대학이 정말 가기가 어려운 대학이죠. 일단 정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갈 때는 이제 거의 5,0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3,000명 선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체육교육과 빼고, 음대 빼고, 미대 빼고, 기회균형 빼고, 이러면 사실은 2,000명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지금 1,600, 700개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에서 하나씩만 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재생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대 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저희가 올해 고3 아이들이 서울대에 3명 갔습니다. 3명 갔는데, 다 이 동네 애들이에요. 다 이 동네 애들인데, 둘은 문영아이고, 하나는 단고가인데, 셋 다 저희하고 3년 다녀서 간 애들인데, 걔네들도 물론 성실하고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걔네들이 이렇게 무슨 굉장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 IQ가 150, 160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선생님이 하자 그랬을 때 별로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세 학생, 학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3년 동안 그 세 분의 어머님이 학원에 전화한 횟수가 3분 합쳐갖고 10번이 되지 않는다. 학원에 전화를 전혀 안 하는 부모님들. 그런 이제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애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학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판단이 있으시거나, 이러니까 전화를 안 하시겠죠. 그런 아이들인데, 지금 이제 고3 아이들, 고2 아이들, 고1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죠. 제 눈에는 이제 보이는데, 내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애가 무슨 서울대야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최대 가능성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커갈지 모른다. 이런 그 생각을 좀 밑에 깔고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대하시고. 긍정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쫀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말을 더 이상 안 듣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이제 키워갖고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서울대는 그 세 가지로 방식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이제 전형적인 추천 전형입니다. 이제 학교당 2명을 추천합니다. 학교당 2명을 추천하는 거고요. 일반 전형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인데, 일반 전형이라는 건 그 학교당 명수 제한은 없어요. 명수 제한은 없고, 학종이죠. 지균도 학종, 일반도 학종인데, 지균은 전형적인 내신형 학종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내신 1등, 2등이 아니면 추천을 못 받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1명, 이과 1명을 추천을 하는데, 이게 또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아요. 2등급 3개라서 어떤 아이가 내신은 전교 1등인데 수능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오면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추천하기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가봤자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수능도 어느 정도 되면서 내신 1, 2등을 하는 애를 학교장 재량으로 2명을 추천해서 선발하는 이제 그런 전형이죠. 그런 전형이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3명 간 아이 중에 1명은 이제 지균으로 갔습니다. 문영록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근데 이제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심사를 하는데, 서류 심사에 이제 내신 플러스 비교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 전형에서 여태까지는 내신보다는 비교과가 훨씬 중요했었는데, 훨씬 중요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신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서울대 입장에서는 약간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고에서 대략 뭐 50% 이상, 그 다음에 특목이나 자사에서 또 한 40, 50% 이 정도 이렇게 조율해서 뽑는 거죠.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면 그 비난에 휩싸이겠죠. 뭐 국립대가 뭐 무슨 특목고만 뽑는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지역 안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서울 아이들만 뽑는 게 아니라 지방 아이들도 뽑고, 그래서 이제 관악구 애들도 많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일반 전형이라는 건 수능 100%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략 20대, 뭐 50대, 30 정도의 비중으로 뽑는 거고, 여기에서 정시 인원수는 우리 아이들 갈 때는 이게 좀 늘어나겠죠? 이게 좀 더 늘어나고, 여기서 줄어드는 일반 전형에서 조금씩 줄이겠죠? 지균을 줄이긴, 지금도 많이 줄었으니까, 일반 전형을 조금 줄이고, 정시를 좀 늘리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서울대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인데, 이거 자료 지금 누가 만들었는데 연대보다 고대를 앞에 넣었네요? 저희 학원에 고대 출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가? 네. 고대인데, 여기 보시면 교과 종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교과라고 써 있는 게 추천이에요. 학교장 추천. 그래서 제일 많이 뽑죠. 그래서 이제 고대는 학교당 4%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4%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학교의 정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몇 명까지? 8명까지. 4%니까. 8명 이내에서 추천해라. 명수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서류를 보는 것 중에 내신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역시 추천을 받는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내신이 좋아야 붙는 거죠. 8명 추천하고 8명 다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따라서 뭐 해봤자 떨어질 애들은 굳이 거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서너 명, 어떤 학교는 8명까지 다양하게 어쨌든 4% 이내에서 추천하는 거고, 정시 비중이 여기 1678명까지 늘었다라는 거고, 이게 실제로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입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2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2월이라는 게 뭐냐면 수시에서 대학이 처음에 이만큼을 뽑고 싶어 하잖아요. 이걸 다 못 뽑아요. 다 못 뽑으면 인원이 남죠? 남는 인원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정시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5%에서 10% 정도 인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에서 40% 정도 뽑는다 그러면 이미 한 45% 정도 뽑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점점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는 더 늘어서 50%까지 갈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입니다. 연대도 추천 전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523명 이제 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대로 얘기하면 얘가 지균이고요. 이 활동 수용이라고 써있는 게 얘가 이제 일반 전형이에요. 비교과를 많이 보던 그런 전형이고, 이 연대는 이제 고대가 4% 이내에서 추천하라 그러니까 연대는 몇 프로 내에서 추천하라 그럴까요? 같이 4% 그러면 연대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연대는 3%입니다. 고대가 먼저 정했거든요, 4%라고. 연대는 작년에 정했으니까 3% 이렇게 해서
3% 이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걔네들끼리 심사를 하는 그런 전형이고, 고대는 논술을 없앴고 연대는 이제 논술을 여전히 논술 전형이라는 걸 놔두고 있죠. 논술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는 논술을 계속 줄여라,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은 올해 그 입시한 발표한 거 보면은 그냥 줄이는 흉내만 냈어요. 조금씩 줄이고 아직 폐지할 생각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정시 인원은 1,500명이니까 3,700명 중에 1,500명이니까 40%가 좀 넘는 거죠. 4를 곱하면 4, 3, 12, 4, 7, 28, 1,480명이니까 40한 1, 2% 정도를 지금 정시에서 선발하는 그런 형태로 서울대, 연대, 고대가 비슷비슷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시가 늘어나고 추천 전형이 늘어나고 이런 식의 방향이 나머지 대학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논술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 연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대. 자, 여기 맨 왼쪽에 써 있는 학교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런 대학들이죠. 서울에 있는 10위권 대학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건대, 동국대, 홍대 뭐 이 정도까지죠, 사실. 그래서 뭐 여기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은. 그렇죠? 왼쪽 첫 줄 아니면 여기 한 동국대 정도까지 끊어서 홍대 정도까지 끊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들인데, 이런 대학들 다 있어요. 웬만한 대학들은 서울대하고 고대 빼고는 다 있거든요. 이런 대학들은 여전히 논술 전형을 주요한 그러한 그 전형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논술 전형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논술 전형을 준비 못할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고요. 논술은 그 좀 뭐 특목이나 아니면 재수생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가는 전형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 학원의 이제 합격자 분포를 보면 매년 논술 전형을 합격하는 애들이 나와요. 매년 한 해도 안 빼놓고. 그래서 논술 전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논술을 준비하는, 논술 전형이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이 별도로 뭐 논술을 위한 딴 걸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똑같아요. 똑같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이 지원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논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논술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학생부 전형을 못 넣으면 수시에 넣으려면 논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리고 준비 과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논술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인데, 국어는 여태까지 하고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게 이제 화작문이라는 건데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지금 수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수능은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화법, 작문, 문법. 이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문학 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이제 독서, 예전에 비문학이라고 불렀던 거죠. 세 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수능이 바뀐 건 이 문학하고 비문학은 똑같고요. 여기 독서 문학 똑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 위에 있는 화법과 작문 중에 이게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묶이고, 문법이 그 언어와 매체 이제 그 부분집합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언어와 매체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고1 때부터 우리 애가 뭐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내신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인데 수능이 이제 수원 수투를 갖다가 그 필수로 하고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해라라고 해놨는데 저건 이제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냐면 이과 아이들은 대부분의 이과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다 미적을 지정해놨어요. 선택 과목으로. 미적을 모르고 뭐 공대에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적을 다 지정해놨기 때문에 이과 아이들은 뭐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그냥 미적 선택하는 거고요. 그럼 확통, 기하는 뭘로 하는 거죠? 내신에서 하는 거죠. 내신에서 하는 거고 뭐 좀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확통이나 기하가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수리 논술을 보게 되는 아이들은 확통, 기하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이과 아이들이 미적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요.
문과 애들은 뭘 선택해야 되나요? 예. 확실한 건 미적을 선택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과 애들이랑 수학을 경쟁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통을 선택하겠죠. 문과 애들은. 그래서 문과는 수원, 수투, 확통. 이과는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수능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문과 아이가 그 경영이나 경제를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문과, 이과의 구별은 없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과정 중에서. 이게 저희 학원에 있는 현재 고1 아이들 중에서 제가 이제 경영경제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는 문과가랜데 미적을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미적 선택하자.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학생부상에서 워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교과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런 거를 대학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과를 경영이나 경제를 그 진학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겁도 없이 이과 애들이랑 미적을 선택해서 경쟁을 해서 우선 성적을 받았다. 멋있잖아요. 대학에서 걔를 1단계에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영경제 하는 애들은 전략상 미적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뭐 수학 잘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가는 애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어차피 뭐 전 과목을 다 잘하는데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가 문과에 있어서 문과를 선택하는 애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택 과목은 그렇다라는 거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뭐 똑같고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영어는 뭐 실제로 한 6%에서 10%까지 1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90점 이상을. 예. 그래서 저희 애들 요번에 뭐 중3 애들도 제가 고3 3월에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얼마 전에. 예. 고3 3월 모의고사를 중3 애들 몇 명한테 풀려봤는데 저희 학원 중3 중에 제일 잘 보내는 92점 맞았어요. 고3 거를. 그런 애들도 있고. 예. 고2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97점 맞은 애가 있고, 고1 애들 중에서도 97점 맞은 애가 있고, 그러니까 영어는 학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많이 시켜놔서 고3 모의고사 정도를 안정적으로 90점대 중후반을 맞는다. 그럼 뭐 영어는 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뭐 내신이나 좀 하고 수능 공부는 굳이 안 해도. 그래서 영어 같은 거는 중학교 때 좀 미리 해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그만큼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탐구는 그 문과는 이제 사탐이고 이과는 가탐인데, 현실적으로 문과 아이가 과탐을 선택한다거나 이과 아이가 사탐을 수능에서 선택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럴 만큼 여유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문과 아이가 내신에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내신에서는 사탐을 공부하고 뭐 수능은 과탐을 보고 이런기는 쉽지 않죠. 이과 애들 거꾸로도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과 아이가 과탐을 하거나 이과 아이가 사탐을 하게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통합교육과정, 문이과를 통합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말뿐인 거고요. 수학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문과 이과 구별되는 거고, 사탐 과탐도 거의 그 문과 이과가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학교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요고를 다니는데 어떤 아이가 그 내신에서 뭐 물리투를 선택하고 싶다. 선택 못 하죠. 왜냐하면 학교에 물리투가 개설이 안 돼요. 선택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자기의 진로에 맞게 선택한다라는 게 그 좀 힘든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관악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요번에 이제 총선에서 이제 국회의원 되신 두 분이 다 민주당 분이잖아요. 다 민주당 파란색 옷 입고 나서 되신 분인데 세 분이 다 아는 사이니까 어떻게 우리 그 동작교육청에 계신 그 관계자분들하고 각 학교에 진학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그 다음에 그 관악과 관악을 국회의원 다 모여서 관악구에 있는 한 12개 학교 정도가 이런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걸 갖다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같은 것도 했잖아요. 이걸 라이브 수업 같은 걸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옮기지 않고, 지금 이제 학교별 이동 수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 개선 방향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학교별 이동 수업을 하려면 오후 시에 5시, 6시에 움직이는데 그때 차가 막혀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뭐 저녁 먹고 뭐하고 그러면 수업을 언제 한밤중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저희도 뭐 저희 학원 내부에서도 라이브 강의 솔루션을 이번 중간고사 때부터 적용하거든요. 제가 코로나 이런 사태 거치면서 이거 무조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몇 달 동안 밤새가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요번에 중간고사 때부터 저희 학원 아이들은 라이브 강의를 그 시뮬레이션 해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바로 오픈이 될 거예요. 저희 학원 학부모님들한테는 다 알림이 다 갈 거고요. 실제로 영어부터 이제 한번 할 거고, 요번에 해보고 이제 다른 과목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를 갖다 이런 솔루션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각 학교의 시청각실에 물리투 선택하는 애들, 화학투 선택하는 애들 다 모아놓고, 각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 수업 잘하시는 분이 라이브 강의 하시고 아이들이 보고 공동평가하고 뭐 이런 관학부 전체의 어떤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제 경험상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조정하고 뭐 설득하는 데만 몇 달이에요. 뭐 진명하고 그냥 제가 맘먹으면 그냥 다음 달부터 하면 되는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너무 느려요. 혁신을 갖다가 만들기에는 이 공교육은 너무 느리다. 네. 한 사교육자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잠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선택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거의 미적분으로 갈 거다. 문과 아이들은 거의 확통으로 갈 거다. 뭐 이런 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얘기니까 이과 아이들 로드맵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등 아이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입시건 뭐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한 거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단연코 뭐죠? 제 설명에 많이 들어본 부모님들 알고 계시는데 독서입니다. 네. 뭐니 해도 중학교 때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독서예요.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아이는 절대 최상위권 대학은 못 갑니다. 마지막에 무조건 갈려요. 그 독서의 경험이 그 유아, 초등 때 좀 단단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유아, 초등 때도 별로 책을 안 읽었는데 중학교 때는 아예 안 읽는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유아, 초등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중학교 갔더니 이제 요 조그만한 이 전화기가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독서가 뭐야. TV도 안 봐요. 엄마 아빠랑 대화도 안 하고 오로지 전화기하고만 대화하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선학들이, 여기서 우리의 선학들이란 누구냐 하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공자님, 부처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이황부터 여태까지의 기존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체계를 대학교 가기 전에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닦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지식의 체계를 어느 정도 갖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교육과정이에요. 맞죠? 예. 그게 뭐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라는 것도 그렇고 국어라는 거는 이제 읽기 능력이고 영어도 읽기 능력이죠, 결국은.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딱 바뀌었을 때 벌어지는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텍스트가 길어져요. 단어가 어려지고 문장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설명했다면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자꾸 독서를 강조하냐를 갖다가 궁금하시다면 그냥 어머니 아버님이 심심하실 때 일요일 저녁 이럴 때 좋잖아요. 부부가 저녁 먹고 출력을 2019년도 수능 국어 1교시 시험지를 출력하셔서 사이좋게 두 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읽다 지쳐요. 다 읽지를 못해요. 근데 뭐 아버님들은 뭐 신문도 보시고요. 뭐 사회생활도 하고 회사에서 서류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활자를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한 세대인데 지금의 아이들은 활자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굉장히 안 된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틱톡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텍스트가 길어지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일단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읽지를 못해요, 일단.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대학에서 아까 대학별고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대학별고사를 갖다가 시험을 보는 방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말로 물어보거나 글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말로 물어보는데 면접이라는 게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적인 걸 물어보는데 질문 자체가 길어요. 질문 자체가. 논술이라는 시험도 구술이라는 시험도 제시문 자체가 길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한 5분 10분 만에 빨리빨리 파악해내지 못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어버버버 하다 끝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교수님 앞에서 면접 한번 해보려고 내신 따고 뭐 무슨 이런저런 뭐 활동하고 다 했는데 실제 서 갖고 말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 그래서 이 독서를 한다라는 건 그냥 뭐 활자를 읽는 능력만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귀를 알아듣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히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은 이해를 하게 되죠. 머릿속에 논리 구조가. 소위 이제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것을 사실적 이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냥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이 텍스트를 갖다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비판적 이해라고 하고. 사실적 이해력, 비판적 이해력 이런 것들이 없이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려운 교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학 교과서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못 가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성적을 올리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가 책을 얼마나 읽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책을 얼마나 읽는가를.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희 학원에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사실 저희 학원에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몇 명쯤 있을까요? 한 50명쯤 있나? 중학생들이 있어요. 중1도 있고 뭐 오늘 처음 고백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도 있어요. 저희 학원에 초육도 있고 중1도 있고 중2도 있고 중3도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듣는 수업이 독서예요. 예. 저희 학원 애들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은 독서를 제가 다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시간에 뭐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 주제가 책에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영상물일 수도 있고 프린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뭐 이런 것 쪽에 시사과적인 것도 던져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던져주고 그런 토픽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아이들이 찾아서 읽게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죠. 재미가 없으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죽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독서입니다. 문과도 이과도 똑같아요. 문과도 이과도.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수학 못하는 아이들의 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수학도 문제가 길어요. 그냥 뭐 X가 뭐야, Y가 뭐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5줄, 6줄이에요. 짧은 게. 길면 8줄, 9줄 가고. 그러니까 문제를 막 읽다 보면 애들이 가만있어 이게 뭐였지? 또 읽고. 문제를 읽다가. 예. 그래서 이 텍스트로 된 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습관이자 재미이자 이런 것이 안 만들어진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저희 학원에 이제 문과 애들, 2학년 문과 애들 중에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원장이 제가 아주 이뻐하는 애들이 있어요. 문과라서. 저희 학원은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문과가 3분의 1,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저희 학원 애들은. 예.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진명하고는 이과 학원이니까요. 맨 설명해도 이과 얘기만 하고 뭐 과학 얘기만 하고 자꾸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문과가 적은 이유는 저희 학원만의 특징은 아닐 것 같고요. 요새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요새 문과를 잘 안 보내잖아요. 부모님. 애가 좀 공부를 잘한다 싶으면 다 이과를 보내요. 취직 안 될까봐. 그죠? 예. 근데 제가 좀 이뻐하는 문과 애들이 있는데,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기사가 있으면 제가 이제 톡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톡을 보내서 읽어보라고. 카톡을 보내줘요. 읽어보고 이제 얘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답변을 해줘요. 뭐 제가 밤에 보통 한 11시나 12시에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다가 얘 전공이랑 비슷하네? 얘한테 보내주고 얘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뭘 보내줬냐 하면 지금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래서 뭐 이문정 검사라는 분 아세요? 그 소신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또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을 이제 어떤 아이한테 딱 보내줬는데 그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기소 독점이 어떻고 뭐 공소권이 어쩌고 뭐 공경 분리가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톡으로 막 설명을 해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톡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저희 이클래스라는 이 독서 수업인데 독서 논술 수업인데 그 담당하신 선생님이랑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선생님 이거 우리 애들 제가 이런 걸 보내봤더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둘이서 머리를 싸매고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책을 또 막 검색을 해서 아이들한테 개론을 한번 읽힙시다. 개론은 뭐냐 하면 정치학 개론, 법학 개론, 경제학 개론 이런 것도 좀 쉬운 걸로 해갖고 우리가 이걸 뭐 수업하고 상관없이 수강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과 애들 모아서 스타일 비슷하게 저도 한번 다시 읽고 싶고 읽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만들자. 그래갖고 책이 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스타디를 시작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짓까지 하냐 하면 이게 부모님들을 학원 보내면 수학 몇 점, 내신 몇 등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를 하는 사람이라 아무리 내신이 좋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수학 점수가 몇 점이 나와도 걔가 대학을 못 가면 저한테는 실패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최종 목적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한테 책을 읽히지 않으면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우리 학원에 있던 전제하에 얘를 좋은 대학을 보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히자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읽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애들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독서 수업을 전부 다 하고 있고 저희 학원을 안 보내시더라도 지금 당장 뭐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다 중요한데 책을 안 읽고 있는 아이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 저도 전화기 거치대를 샀어요. 전화기 거치대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갖다가 약 10분의 1로 축소하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 집 거실에다 딱 놓고 이렇게 3개를 놔뒀어요. 그래서 그 위에 전화기를 탁탁탁 올려놓을 수 있게 저희 애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전화기가 손에 있으면 책을 안 읽으니까 전화기는 여기다 항상 올려놓고 용무 있을 때만 가서 쓰는 걸로. 예, 그런 의식적인 노력.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책을 같이 읽어주려는 노력. 책을 사주려는 노력. 뭐 이런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 못 바꾼다. 아이들 못 바꾸면 좋은 데 못 보내니까. 어쨌든 죽는 가정에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독서다. 예, 이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니까 오늘 자연계니까 자연계 아이들은 뭐니뭐니 수학과학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나 과학 학교 점수가 A가 나온다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다 라고 말하기가 불안하죠. 과학 역시 마찬가지죠. 과학도 중학교 내신 과학을 우리 아이가 A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하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학원에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학원 중등 아이들을 받으면서 제가 부모님들 상담할 때 꼭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뭘 가르치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중등부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하다가 안 하고 지금도 이제 중학교 부모님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제 고등부 아이들 대학 가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원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최적화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을 만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걸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책은 뭐 쓰나요? 교재는 뭐 쓰나요? 이런 거. 그다음에 몇 시간 하나요? 뭐 이런 거. 우리 아이 시험 잘 봤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하죠, 당연히. 근데 궁금한데 저도 수업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책은 제가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책을 부모님들이 보신다고 해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걸 수업을 들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런 일이 생기나를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원은 대부분이 시중교재를 많이 쓰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아니면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교재가 나오고 매뉴얼이 나오고 그걸 정해진 진도표대로 진도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시수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둘째도 무슨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어떤 교회는 학원 안 가도 왜 학원 안 가냐 그랬더니 8회래요. 8회 학교 다니면 안 한대요.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횟수 딱 이렇게 수강료도 거기에 따라 책정되고. 근데 사실 이제 고등부 학원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그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수업에 관한 콘텐츠를 다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진도는 어떻게 나가냐면 애가 잘하면 많이 나가고요. 애가 못하면 덜 나가고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를 계속 하긴 하는데 한 번 한 번의 테스트가 이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 롱텀으로 한 3개월, 6개월 정도 배운 걸 갖다 한번 종합적으로 테스트 해본다면 알 수 있겠지만 매주 보는 주간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계속 보내드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등부 애들은 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죠. 애들 질문을 받고 애들이랑 있는 시간을 늘리지 학부모님들이랑 전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전화가 오면 뭐 답변을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전화가 하나가 왔는데 어떤 아이가 오늘 12시 50분에 수업이 있었는데 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수업이 있는 걸 애가 잠깐 깜빡했나 봐요. 그래갖고 수업을 못하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갖고 오늘 수업 빠졌는데 이거 보강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담당 선생님 확인 바란다. 이런 거죠. 너무 당연한 전화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걸 뭘 전화를 해요. 알아서 하지. 그리고 그런 얘기는 엄마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애가 와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애가 와서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드려야죠. 본인이 착각한 거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가 시험 보는 내신 수업이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연히 해주겠죠. 그럼 우리가 점수를 맞춰야 되는 애가 수업을 못 들었는데 안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에서 필요 없는 전화인 거예요. 저희들의 사고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이점 때문에 제가 중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고,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중등 아이들은 뭐 사실 여기 그런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도 계신데 애가 어디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사실 잘 모르실 거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중등부 강사 일단 없고 학원에 다 고등부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잠깐 말이 옆으로 샜는데 수학을 중3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지금부터 한 11월 사이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제 고등부 데뷔한다고. 이제 걔네들이 대부분 선행을 하고 와요. 뭘 선행을 하고 오냐면 수상, 수화, 수원, 뭐 수투 뭐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화통, 뭐 미적, 기하 이렇게 있다. 그럼 보통 여기 하나 오는 애들도 있고, 여기까지 한 애들도 있고, 뭐 여기 좀 깔짝깔짝 나온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의 학생들이 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상, 수화, 선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반배치고사를 봤을 때 이걸 갖다가 70%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는 아이는 정말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배웠는데 못 풀어요. 계속 매년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매년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학원, 뭐 어딘가 학원 다녔을 텐데, 제가 어딘가 물어보진 않는데, 어딘가 학원 다녔을 텐데 왜 이렇게 중학교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 걔들이 못 풀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상에 수학상 그 단원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다항식 파트부터 나가겠죠? 뭐 굵직굵직하게 쓰면, 뭐 방정식, 부등식, 그다음에 뭐 도형의 방정식, 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수하에 뭐 집합명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수원에는 뭐 지수로구가 있고, 뭐 삼각함수가 있고, 뭐 수열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방정식, 부등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함수를 하기가 어렵죠. 방정식, 부등식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수열을 하기가 어려워요. 수열은 사실은 많이 수열이 거의 방정식, 부등식 문제, 방정식 문제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함수를 못하면 사각함수를, 지수함수, 로그함수나 사각함수를 함수가 안 돼 있는 애들이 공부하기 어렵겠죠. 전 단계 학습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 이렇게 선행을 시키는 건 사실 얘네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기말고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 중학교 학원에서 선행시키는 목적은 반 이상은 부모님들에 대한 어필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기에. 그래서 저희 학원에 사실 오는 애들 중에 지금 중3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이 한 애는 수투까지 했죠. 지금 중3 애 중에서. 그 다음으로 한 애들이 이제 수원까지 했고, 그 다음 애들이 이제 수하 거의 끝나가고 있고, 한 3단계, 중3 아이들이 3단계, 지금 있는 애들 좀 잘하는 애들이 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2 아이들도 제일 빠른 애들이 이제 수하 중간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본인들이 이제 배운 데까지 시험을 보면 한 70% 정도 이상의 성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가르쳐서 올린다는 거죠. 수상이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시 효과를 위해서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뭘 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진도만 쭉쭉쭉 나가는 수업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왜죠? 우리한테는 왜 그럴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있냐면, 부모님한테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 궁금해하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는가가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사실 학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이게 그 학원과 부모님들의 관계 설정이, 부모님들이 자, 올해 안에 수학까지 끝내세요 한다고 수학까지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를 올해 어디까지 끝낼 걸까를 결정해달라고 학원에 보내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등학원과 학부모님의 관계, 저희 같은 학원과 학부모님의 관계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전시 효과나 이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끝까지 가르쳐야 될 애들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올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돼 있을 때만. 그리고 그 판단을 저희가 하는 거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중학교 때 선행을 어디까지 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은 우문이에요. 어디까지 하는 게 좋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도만 나가는 선행은 정말 의미 없는 선행이다.
정말 의미 없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단단하게 가르치는 게 좋아요. 단단하게.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상수화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이게 막 뭐 80점씩 90점씩 저희 입학구사가 그렇게 반배 치고서 어려운 시험 아니거든요. 애들이 괴롭히는 시험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이하게 단원별로 이 아이가 정확하게 개념을 습득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인데 이게 80% 이상의 성취도를 갖고 있는 애들은 수어 스투르가 금방금방 지도가 나가요. 앞에가 단단하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수업까지 다 했대요. 60점, 40점, 20점.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해야 돼? 처음부터 해야 돼? 여기서부터 해야 돼? 막 이런 문제들. 그래서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 수학을 가르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애를 이과를 보내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선행이 옳다 그래의 논쟁이 아니에요. 이 아이랑 같이 경쟁한 애들이 다 몇 바퀴씩 돌고 옵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무슨 천하무적이라고 선행 하나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홀로 남들은 탱크 몰고 로켓포 메고 오는데 칼 한 자루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와. 이런 얘기예요. 저도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선행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가자마자 첫 시험부터 그 아이들이랑 내신 경쟁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모의고사 등급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2가 되기 전에 교육과정을 한 번 이상 다 끝내야 되고 고3이 됐을 때 적어도 4바퀴 이상 돌아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전과정을. 4바퀴 이상을 돌고 그다음에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중학교 때 하나도 안 하고 오면 그거는 심각하다 문제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시키셔야 돼요. 선행을 안 시킬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중1 1학기, 2학기, 중2 1학기, 2학기, 중3 1학기, 2학기 쭉 갔다가 또 한 번 가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왜냐하면 약간 그런 개념들이 좀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분산돼 있어요. 중학교 교육과정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1 때 없던 게 중2 때 있고 중2 때 배우는 게 중1 때 배운 걸 모르더라도 배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연산 파트나 이런 것들을 도형 파트를 다 배우고 올라온 애들이 이제 실전적으로 그 대입수학에서 필요한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수상이 무너지면 수화를 할 수가 없고 수상수화가 무너지면 수어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좀 달라요. 중학교 때는 뭐 1, 2, 3학년 거를 몇 바퀴씩 돌리는 것도 괜찮은 학습 방법인데 고등학교 거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단단하게. 단단하게 가르치고 넘기고 단단하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게 좋다. 그래도 아이들이 나중에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또 약간 갸우뚱하거든요. 그거는 뭐 내신 과정이나 이럴 때 또 잡아주면 되니까. 어쨌든 수학은 자, 2가지 원칙을 드리면 선행은 시킬 수 있을 만큼 시키는 게 좋다. 단 앞에 게 무너지는데 뒤에 걸 나가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다. 그거는 그냥 선생님이 수업한 거예요. 칠판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은 저희가 수학이라고 쓸 때 이게 원래 이게 셈 숫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수학을 이렇게 써요. 이건 무슨 숫자예요? 손 숫자예요, 손 숫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은 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많이 안 풀면 잘할 수가 없는. 이것도 좀 문제죠, 사실. 좀 문제인데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수학 잘하려면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뭐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전화하면 개념까지는 했고 심화는 안 했고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모님들은 책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책 이름을 사실 잘 몰라요. 뭐 무슨 뭐 일품까지 했고 뭐 블랙라벨까지 했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일품이 무슨 책이고 블랙라벨이 무슨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는 저희 교재를 저희가 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학이라는 게 개념은 돼 있는데 뭐 문제풀이가 안 돼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얘기고 문제풀이가 안 돼 있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수학이. 그래서 그 문제수가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 수학을 잘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문제수를 확보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 학원 중학교 애들도 중3 애들은 지금 뭐 종일반, 별무반 다 하고 있고 중2 애들도 이제 한 명씩 시키고 있는데 종일반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학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죠. 혼자서 풀으라 그러면은 집에서 풀 수 있는 문제수에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하다 막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풀고 가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집에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나니까. 어쨌든 수학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 자, 과학은
중등 과학이 있고 이제 고등에서 배우는 과학이 있는 거죠. 고등 과학은 이제 형식적인 분류는 통합 과학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 화, 생, 지각, 원, 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학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하고 내용이 다르냐? 똑같아요. 중학교 때 과학에도 물리가 있고 화학이 있고 생명과학이 있고 지구과학이 있죠. 그죠? 근데 다 똑같은 걸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과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기타 과목인 거죠. 그리고 암기 과목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과학을.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적어도 이과 애들한테는 과학은 기타 과목이 아니라 주요 과목이죠. 그것도 제1번 주요 과목이죠. 이과 아이들의 주요 과목은 뭐와 뭐다? 수학과 과학이죠. 수학과 과학의 비중은 1대1이죠. 네. 수학과 과학이 두 개가 이제 쉽게 가면 제일 앞줄 1대1의 비중을 갖고 있는. 그렇죠? 일단 내신에서의 단위수가 수학이 많을까요? 과학이 많을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1학년 때는 수학이 많고요. 1단이 많아요. 1단이. 네. 2학년 때는 과학이 좀 더 많아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의 단위수가 내신이라는 건 단위수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수학, 과학이 똑같고 국어, 영어는 사실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수학, 과학을 못하면 힘을 못 써요, 이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학생부 그 비교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세특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세특에서 이과 아이들의 세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세특이 아주 나이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물리원 시간에 아이가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주변 아이들의 질문도 받아줬다.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물리원에 관련된 뭐를 배울 때 그거와 관련된 주제 탐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학교 내에서 실시한 물리와 관련된 시험에서 뭐 다른 아이들과 뭐 엄청난 실력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게 들어가요. 물리 경시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세특에 그 과목의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과 관련된 그 아이의 어떤 심화적인 연구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세특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근데 중등과학은 왜 암기 과목처럼 느껴지느냐? 똑같은 걸 배우는데 중등과학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이 어떤 원리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결과는 뭐다. 이게 암기인 거죠. 근데 고등과학은 그게 왜 그런지를 다 증명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다 증명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예, 화학에서도 수학이 등장하고 물리에서도 수학이 등장하고 지구과학에서도 수학이 등장하고 생명과학에서도 수학이 등장해요. 부모님들은 생명과학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명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유전에서 나오죠. 유전은 수학이에요. 수학. 그 유전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거든요. 그 문제는 수학 문제예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투 들어가서 분자식 같은 거 배울 때 다 미적으로 해결하죠.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 수학인 거죠. 물리 마찬가지죠. 물리 선생님들은 물리가 수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물리와 수학은 별개의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처음 물리 배울 때 속도, 가속도 이런 걸 다 뭘로 배우나요? 다 함수로 배우죠.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의 베이스가 안 되면 고등학교 과학은 배우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과형의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중등과학은 재미가 없어요. 외우라 그러니까. 근데 고등과학은 재밌죠. 왜? 원리적으로 풀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모님이 중학교 때의 그 우리 아이의 중학교 과학 성적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면, 신경 안 쓸 자신이 있다면 바로 고등과학을 가르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과학반의 이름이 이제 프리우스인데, 이제 저희 학원에 EUS라는 반이 있거든요. EUS 뭐 1반, 2반 이렇게 반들이 있는데, 그 EUS라는 반은 이게 E가 이제 얼스고요. 얼스 지구과학, U는 유니티라는 통합과학이죠. 얼스 앤 유니티 사이언스, 그래서 지구과학과 통합과학을 합친 그런 형태의 수업인데, 이 EUS라는 반을 수업하시는 분이 전영수 선생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영수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 수업한 게 올해로 횟수로 12년째예요. 2020년이. 12년째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시면서 수도 없이 실적을 만들어준 선생님인데, 이분한테 우리 애들 중에 중학교, 뭐 좀 넓게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우리 학원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 중에
똘망똘망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과학 수업을 좀 해달라. 이게 제안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냐? 조건은 없다. 아무거나 가르치라. 아무거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프리우스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역시 프리우스라는 과학 수업 시간에 뭘 가르치는지 궁금해하지 말아달라. 예. 이게 좀 무리한 요구죠. 근데 무리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등 수업과 고등 수업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라고. 저희 학원이 과학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뭐 거의 국가대표급 강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오바가 아니라 과장도 아니고. 예. 저희 학원에 이제 물리 선생님은 황상득 선생님이고 화학 선생님은 고학년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은 김태훈 선생님하고 김현서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전용석 선생님이고 이런 분들이 저희 학원에 이제 과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인데 이 선생님들이 다 저희 학원에 이제 10년 이상씩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이제 서울대 그동안 54명 보낸 아이들 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 보낸 거죠. 물론 문과도 있었지만 이 선생님들은 다 본인 전공의 석사 내지 박사 정도의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다 우리 학원에서만 10년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해온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고 거의 예를 들면 연대에서 뭐 논술 문제를 우리 아이들한테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연대 논술 모의고사를 직접 출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급의 선생님들이거든요. 이런 선생님들이 잘 없어요. 예. 그런 선생님들한테 과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학도 처음에 배울 때부터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좋고 저 선생님한테 얘네들이 어차피 중학교 때 1, 2, 3학년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니 이 아이들한테 고등과학 가기 전에 중학교 때에 공부할 수 있는 중학교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시험에 대한 제약이 없다 시간이 많다 뭐든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럴 때 아이들한테 필요한 고급과학을 강의를 해달라 이게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드린 부탁이고 그래서 지금 프리우스가 지금 강의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고3 아이들이 보는 지구과학 1 모의고사를 봤어요 애들이 최고 점수가 45점 중학교 2학년 아이 왜 안 놀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보는 모의고사를 우리 아이들이 봐서 50점 만점. 몇 점 만점인지 모르시는구나. 그게 미스였네. 50점 만점입니다. 50점 만점에 45점. 근데 좀 어려운 시험을 우리 1등급이 40점 정도 되는 시험을 봤는데 저희 학원에 1등 아니가 중2가 또 1등 했는데 걔가 38점. 잘하죠 애들이. 그래서 지금 수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 하면 지구과학을 베이스로 하고요. 지구과학을 하다 보면 수학도 나오고 물리도 나오고 화학도 나오거든요.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면서 원껏. 그래서 이제 정 선생님이 1년 이상 수업을 진행하시고 원장님 제가 이 수업 해보니까 정말 이런 수업 좋은 수업인 것 같다 애들한테. 이런 반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반은 못 만든다. 왜냐하면 엄마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중학교 엄마들을 이런 수업을 설득해내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프리우스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원장인데 몰라요. 그냥 맡겨두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중학교 과학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바로 고등학교 과학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학교 과학하고 고등학교 과학은 사실 구분되는 게 아닌데 이걸 갖다가 그냥 내신 위주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원리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래서 수학적인 것들을 다 예를 들면 지구과학을 가르치려면 애들한테 로그 개념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로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즉석에서. 사각함수를 알아야죠. 당연히. 호도법을 모르면 지구과학을 못하거든요. 호도법 기억나세요? 사각함수 처음에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수원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를 당연히 가르치고요. 화학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은 주기율표 이런 거 다 배웠죠. 이미.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1년 동안 해오면서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었고. 자, 고등학교 가기 전에 통합과학은 사실 고1 내신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등학교 과학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내신으로 원과목을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3과목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물, 원, 화, 원, 생, 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래서 이제 본인의 전공이나 본인의 과목 선호도 하고 연결해서 물론 여유가 있으면 문화생기를 다 배우는 건 제일 좋아요. 과학은 마지막에 가면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다 하면 좋은데 적어도 3개 정도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물화생을 할 거냐, 화생지를 할 거냐, 물화지를 할 거냐. 이렇게.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3과목은 내신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2과목은 수능을 봐야 되죠. 과탐 2과목 선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 1과목은 뭘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전공과 관련돼서 2 이상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갈 거다.
그러면 기계공학과에서 면접할 때 반드시 어떤 과목을 물어볼까요? 물리를 물어보겠죠. 그렇죠? 기계의 작동 원리와 그 물리와 떨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그 일반적으로 원서를 넣고 싶다. 그러면 물원, 물투, 뭐 일반 물리학까지 이렇게 한 과목은 굉장히 깊게. 그렇죠? 실제로 저희 학원 아이들이 대학 가기 여기까지 다 수업 듣고 가거든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풀려면, 설명을 하려면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3, 2, 1 전략으로. 자, 세 과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신 플러스 여러 가지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 세특에 들어갈 여러 주제 탐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세 과목을 선택을 한다. 두 과목은 수능 선택을 한다. 그 중에 한 과목은 내 전공이랑 관련이 있다. 그 서울대 뭐 생명과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이 한 과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생명과학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3, 2, 1 이런 전략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의 물화생지를 막 배우고 오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다른 데서 배우는 걸 무조건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냥 뭐를 가르칠까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부모님들이 뭐 물리를 해야 된대. 물리가 중요하대. 자꾸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 그건 애마다 다른 거거든요. 예, 그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아이 중3인데 걔가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뭐 수상도 하고 수화도 하고 수원도 하고 뭐 물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은 뭐 이렇게 과학을 갖다 다 시켜달라 뭐 이런 입장인데 제가 그 부모님한테 어머니 얘는 지금 과학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얘는 수학 펑크란 거를 11월 전에 메꾸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왜냐면 수상도 펑크, 수화도 펑크, 수원도 펑크 이런 상태로 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과학은 11월 달부터 하고 이번에 수학을 하자. 이런 이제 판단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물리를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판단을 해서 이걸 시키자 저걸 시키자. 프리우스도 지금 이제 사실 전정 선생님은 프리우스에 어떤 아이들을 넣으면 되느냐, 한국말을 알아듣는 아이는 아무나 넣어도 된다. 뭐 이게 이제 전정 선생님 입장인데 지금 제가 1년 동안 반을 운영하면서 프리우스를 이제 가장 잘 그 수업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들, 계속 이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 이제 한 10명의 아이들을 보면 걔네들의 이제 공통점은 첫 번째는 이제 집중력인 것 같고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니까 뭐 재밌게 하는데 뭐 빔도 띄워놓고 뭐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재밌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암기 능력.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이 기호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암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정도는 있으면 뭐 충분히 어떤 아이나 과학에 대한 기초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 선생님한테는 뭐를 가르치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한 아이가 그만뒀는데 요번에 이제 교재가 나온 거예요. 프리우스 반의 교재가.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한 바퀴 다 지구가 원투의 전체 파트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한 바퀴 다 돌고 지금 이제 지원에 있는 나머지 뭐 대기나 지질이나 뭐 이런 쪽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집이 지구과학 원 수능 기출 문제집이 애들 교재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놀란 거예요. 아니 선생님, 무슨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구과학 원 수능 기출 문제 이걸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가르치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거 왜 쓰는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어제도 풀더라고요. 어제 수업했는데. 그제구나. 금요일날. 예, 잘 풀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강의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식적인 그런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강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 어려운 내용을 중학교 아이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강의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1시간 안에 풀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만이에요. 그걸 갖다가 뭘 가르치냐, 왜 이걸 가르치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순간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화생지 중에 저희 아이들의 구조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저희 현재 중3 아이들은 하원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생투가 진행되는 애도 있고, 물리원을 하고 있는 애도 있고, EUS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우스에 다 있네. 네, 저희 학원 중3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 반이 이 반이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제가 이제 어레인지해서, 머릿속에 계획이 있죠.
얘는 요번 학기에는 뭐 겨울까지는 뭐 화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넘어가면서 화생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원을 뭐 내신으로 시켜갖고 물 화생을 선택하게 하자. 이런 애도 있고, 얘는 화생지를 하게 하자. 근데 먼저 프리우스부터 하게 하고 올 겨울부터 화생을 시키자.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애들. 강좌는 많이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 과학 강좌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좀 이상한 학원이라, 이거 보니까 중3 애들이 이게 좀 필요하겠는데 들어갈 반이 없다 그러면 반을 만들어요. 그냥. 반을 만들고 부모님들한테 그냥 문자 보내고 개강하겠습니다 하라고 그냥 개강하죠. 내부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 맞게 이제 어레인지해서, 아까 그 수학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죠. 고등학교 과학은 사실 이렇게 단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른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학교 과학을 내신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과학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강사에 디펜던트한 과목이다. 무슨 뜻이냐면 수학 선생님은 많아요. 좋은 선생님이 정말 저희 동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과학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물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그냥 물리원을 내신 정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겠죠? 물리원 수능 정도까지 강의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일반전형이나 연대 논술에서 물어보는 물리원, 물리2, 일반 물리학까지 강의하실 선생님이 있고, 이거 다 다른 거잖아요. 같은 과목 선생님이라도. 근데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의 선생님들은 사실 우리 서울 바닥을 다 지져도 몇 명 안 되는 거죠.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과학은 처음에 5개념을 잡으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영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수학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좋은 국어 선생님 찾기가 어렵고, 좋은 과학 선생님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도 시장 자체가 적어요. 저희 학원에 과학반이 몇 개가 있느냐? 지금 뭐 다 하면 열 몇 개쯤 되겠네요. 지금은. 겨울에 좀 늘었다가 지금 좀 줄었을 때니까. 저희 학원에 열 몇 개의 반이 있는데, 과학반이 열 몇 개 있는 학원이 관악고등학교에 한 군데도 없을걸요? 그건 이제 저희 학원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과학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반을 만들기 어렵고, 좋은 선생님 모셔오기가 어렵고, 이런 거죠.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림피아드가 우리나라에 8개인가 있을 거예요. 뭐 물리, 화학, 그 다음에 뭐 정보, 창의, 뭐 기타 등등 해서 지구과학 8개가 있는데, 천문올림피아드라는 이런 그 대회는 예전에는 상을 줬었죠. 근데 지금은 상을 안 주고, 겨울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겨울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겨울 방학 때예요. 1월 달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5월이잖아요. 올해 좀 코로나 때문에 늦었는데, 올해 이제 출발을 해서 10한 1월까지 과정이 진행되는데, 실제로는 8, 9월 정도면 다 끝나요. 나머지는 좀 의례적인 과정이고, 지금부터 한 3, 4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한 3번에 걸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통과를 하면 겨울학기에 선발이 되고요. 겨울학기에 선발이 되면 전라도 고흥에 있는 국립천문대에 가서 약 열흘 동안 가서 이제 이 한국천문학회 소속의 교수님들과 전국에서 선발된 중학교 아이들은 전국에서 한 20명 정도 뽑거든요. 그 20명의 아이들이 같이 캠프를 하면서 교수님들랑 관측도 하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 캠프에 입소하는 자격을 얻는 게 저희가 준비하는 천문올림피아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5월 20 며칠까지 서류 접수를 해야 돼요. 서류 접수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자주 나오는 일인데, 선생님 저 천문올림피아드 접수하는데 이게 좀 필요한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학교 선생님이 쳐다보죠. 뭐? 네가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중학교 선생님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매년 겪어요. 이런 수업을 하는 학원이 저희 학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 천문올림피아드 몇 명 됐죠? 고등부 6명, 중등부 3명? 중등부는 3명 참가해서 3명 다 됐는데, 고등부는 8명 나가서 6명 됐나?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전국에서 고등부 애들 20몇 명은 선발하는데 저희 학원 애들이 6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저희 학원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뭐 저희 학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전영석 선생님의 힘이죠. 전영석 선생님의 힘이고,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준 결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는데, 서류는 대상은 중2, 중3이고요. 서류를 내면 다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천문올림피아드라는 그 캠프를 시행하는 목적이 천문학회 소속의 대학 교수님들이 천문학에 대한 보급 이런 거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애들 모이라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다 붙는 거죠. 저희 애들도 중등 애들은 떨어진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 하면 서류 전형에 합격한 애들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그 메일로 시험 문제가 날라와요. 이메일로.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날라오면 그 시험 문제를 풀어서 자기 손으로 풀어서 우편으로 우체국 가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오죠. 한 번에. 그걸 풀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에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그 서울대 교수들부터 해서 그 천문학회 교수님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애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해요. 문제 풀면 구술 면접. 문제 주고 풀고 교수님 앞에서 설명하고. 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해서 합격하면 끝나는 겁니다. 심플하죠? 예, 말은 굉장히 심플한데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과제가 또 나오는데 그 통신과제 그냥 내면 되는 거 요식행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면접까지 합격한 애들은 그 겨울학교 캠프에 들어가는 거고 겨울학교 캠프에 들어가는 이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캠프가 끝난 다음에 또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시험 봐서 한 번 더 뽑죠. 한 4-5명 정도를 뽑거든요. 예, 거기서 뽑히면 이제 국대가 되는 거죠.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 천문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는 거고, 예, 거기까지 선발하면 이제 그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에서 밥 먹이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차기재단에서 아이를 얘가 어떻게 커가는지 추적하기 시작하고, 예,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는 거의 서울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왜 도대체 그 천올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 굳이. 다른 올림피아드에 비해서 그 투자 시간이 엄청나게 짧죠. 예, 지금 5월이니까 5, 6, 7, 맥시멈 4개월 정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짧죠. 예,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이 천문 올림피아드 수업을 하는 목적은 꼭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겠다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과학 수업을 해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문이니까 천문학을 한다라고 하니까 천문학이면 지구과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구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지구과학이 없죠. 수학과 물리와 화학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라서 수학도 그 배우게 되고 물리도 배우게 되고 화학도 배우게 되고 지구과학은 당연히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힘들죠. 당연히 굉장히 힘들고요. 빡시죠. 처음에는 뭐 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잘 끌고 가서 어쨌든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메일로 과제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과제를 다 풀어내게끔까지. 그리고 교수님 앞에 가서 면접 시험을 볼 수 있을 때까지는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과 아이들 가르치면서 중학교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수학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딴따라게 해놓는 게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만 키워줘도 중학교 때 성공이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들한테 이제 구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교수님 앞에서 면접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면접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냐 하면 서울대 아까 제가 일반 전형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 마지막에 보는 면접 문제랑 난이도가 유사해요. 그거를 중학교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흥에 있는 국립천문대에 겨울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본인처럼 과학에 관심이 있고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쓴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죠. 걔네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면 좀 뭐라 그럴까 허황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준비 기간이 짧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성공해온 실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대상이 누구냐? 어저께 이제 그저께구나 전영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프리우스 현재 수업 듣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일단 주된 대상이죠, 당연히. 걔네들한테 그동안 준비를 많이 시켜놨으니까. 근데 걔네들하고 제 정영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분명히 설명회 하면
부모님들 중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갖고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 천문올림피아드 수업을 하는 학원이 사실은 이 서울에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천문학회에서 공지를 띄우면 인터넷에 막 나오잖아요. 블로그 같은 데 막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학원에 문의 전화가 와요. 이 천문 수업을 해줄 수 없느냐. 근데 여태까지는 정 선생님이 안 받았어요, 애들을. 왜 안 받냐면 여태까지 가르쳤던 애들이 우선이지 새로 들어온 애들을 위해서 파이널 수업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럼 이 가르쳤던 제자들에 대한 그 예의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저께는 원장님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진명원에서 계속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거나 지금 프리우스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 학원에 수업 듣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프리우스에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진명원에서 EUS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판단되면 원장님이 판단해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은 최소 그 개강을 하려면 저도 이제 이게 제 입장에서 애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한 7명 정도만 되면 이제 개강을 할 거예요. 7명 정도만 되면. 작년에는 거의 한 20명 가까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중등 아이들만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프리우스 아이들만 해도 저는 7명 이상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학원 프리우스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현재 중2, 중3 학생이면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언제 하느냐 프리우스 수업이 금요일 밤이에요. 현재. 그래서 그 수업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 토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9시부터 1시까지 보통. 근데 이게 학원이 저희 학원하고 우리 정 선생님 학원이 저 강서구에 있거든요. 카논이라는 학원인데 거기에도 듣는 아이가 있고 여기도 듣는 아이가 있어서 합반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한 줄은 진명에서 하고 한 줄은 카논에서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올림피아드 수업은 일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에 수업을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애들이 무슨 중간고사 주다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아무리 중간고사가 안 중요하다 그래도 중간고사 보는데 내일 중간고사에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1, 2주 정도 휴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학회에서 메일로 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메일로 이제 문제가 오면 그 메일로 온 문제를 애들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수업을 해주면 애들이 직접 푸는 거죠. 푸는 건 본인이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주려면 선생님이 일단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선생님이 그 문제를 푸는데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고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고정되게 가다가 나중에 좀 띄엄띄엄 해요.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해서 총 16회. 4시간 16회를 하는 거거든요. 4시간 16회라는 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64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엄청난 수업량이에요. 그리고 수업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4시간 16회, 4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애들이 거의 탈진 상태죠. 4시간 하니까. 이게 중학교 애들한테는 조금 힘든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프리우스 반에서 수업을 계속 듣던 아이들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아이들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프리우스 수업을 왜 하느냐? 프리우스 수업을 왜 하느냐? 겨울학교에 가게 되면 물론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몇백 문제씩 푸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도 많이 읽고 수학도 고등학교 거 좀 깊이 있는 공부하고 과학도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루기 힘든 어려운 것들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중학교 때 가지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여태까지의 천월 출신 애들을 보면 애들이 겨울학교를 갔다 와서 대학을 잘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애들이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학문적으로. 공부 역량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저희 천월 출신 아이들이 대학 간 거를 리스트를 한번 뽑았는데 첫 번째 아이는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지구학교육과, 연대는 논술로 지구시스템과학과, 고대는 논술로 지구환경과학과 이렇게 붙은 케이스인데 얘가 처음부터 이런 지구환경과학을 선택한 아이가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재밌는 거예요. 이 분야가. 이 분야가 재밌어서 전공을 바꾼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서울대 직윤으로 이제 항공우주 이거 어디로 갔나? 네, 여기네요. 항공우주공학과를 갔고 연대도 기계공학과를 갔고 이제 고대는 기계공학과. 얘는 이제 천월 출신인데 얘도 얘는 학교는 인원고등학교 아이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얘는 항공우주를 가겠다라고 찍고 들어온 애예요.
그래서 이제 로켓 만드는 게 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 잘 다니고 있는데 동아리도 로켓 동아리 하고 있고 집도 여기서 가까워서 그런 케이스. 다 촌홀 출신들만 제가 리스트업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는 고대 특기자로 기계공학을 갔고, 그 다음에 뭐 고대를 2장을 붙은 거죠. 연대는 학종으로 뭐 연구대를 다 붙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 대학들을 다 잘 가잖아요. 전공이 꼭 지구환경과학이나 뭐 지구과학교육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구과학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특정 지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돌이나 만지고 이런 별이나 보고 이런 과목이 아니라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학문이니까 그런 걸 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논술에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보시고요. 뭐 이거 한 명 한 명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응? 페이지 다운이 왜 안 되지? 자, 여기까지 이제 졸업생들, 그렇죠? 한 명씩 한 명씩. 왼쪽에 있는 아이는 요번에 간 아이인 것 같네요. 요번에 간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제목을 좀 재밌게 붙였는데, 진명의 기대주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9명이잖아요. 지금 저희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애들, 고1, 고2 애들 중에 촌홀 출신들. 예상 전형.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의 저희가 아이들별로 컨설팅 리포트를 다 만드는데, 이대로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내년에, 내후년에, 고1 아이들은 내후년이잖아요. 고2 아이들은 내년이고, 내년에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 것 같다를 갖다가 예상 리포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이 뭐 전공도 다 다양하죠. 다 촌홀 출신 아이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면서, 이게 다 재학생들이, 실명은 제가 일부러 안 올려놨는데, 재학생들 리스트업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런 올림피아드 과정이나 좀 고급스러운 수업을 본인이 자기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듣겠다, 해보겠다 라고 말하는 애들은 결국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무슨 올림피아드야. 우리 애가 무슨 올림피아드야. 제가 이 천호 설명회 할 때마다 한 번씩 예를 드는 아이인데, 제가 아주 아끼는 제자죠. 지금 대학원 다니는 애인데, 걔는 난강고등학교 나온 아이예요. 난강고등학교 나온 아이인데, 걔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결국 내신 평균 등급이 1.8 얼마였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4등인가 5등인가? 뭐 1.2도 있고 1.3도 있고 있을 거잖아요. 평균 등급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의 난강고등학교에 나머지 애들 다 떨어지고 얘만 서울대에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촌홀 출신인데, 걔가 서울대 자연대 지구환경과학과를 간 남자아이인데, 그 아버님이 얘가 고1 때 제가 이런 설명회를 하고 어머님이 이제 시키자 그래갖고 촌홀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아버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학원 원장이 하는 말에 속아갖고 우리 애가 무슨 올림피아드를 한다고 돈 벌어다 주고 좋은 데다 쓰지 이상한 데 쓴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이 대학 붙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아이 만나갖고 아버지 좋아하시지 그랬더니 제 손 붙잡고 우셨어요. 예. 그 아이가 사실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평범한 20-30% 정도 하던 아이, 학교에서. 예, 그런 아이였는데, 중3 때부터 아이가 좀 삘이 받은 거죠. 그래서 쫙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고등학교까지 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실 국어 영어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내신은 뭐 2등급도 받고 4등급도 받고 그랬는데, 수학과학에 이제 집중을 했죠. 그래서 수학과학은 거의 1등급 받고. 그러니까 지구과학 이 천문올림피아드 출신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구과학 교내 경시 같은 거 하면 거의 대상금상 받거든요. 네, 그런 상 받고, 수학 경시 상 받고, 내신 1점대고, 그래서 서울대 일반전형 1단계 통과하고, 2단계야 뭐 지구과학 면접인데, 지구과학이야 이미 좀 약간 건방진 얘기지만 지네 학교 지구과학 선생님보다 지구과학 더 잘해요. 예,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예. 그러니까 뭐 떨어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아주 안전하게. 수능은 사실 안 들어가거든요. 서울대 일반전형은 수능이 안 들어가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이렇게 뽑는 거라서 국어 영어 수능과 상관없이 서울대를, 자연대를 합격한 그런 케이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를 바라볼 때 최대 가능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겨울학교, 제 생각에는 이 섣부른 예측이 이게 좀 약간 부정타는데, 요번에 저희 학원 아이들이 뭐 한 올림피아드 천월 과정을 시키면 한 50% 정도는 겨울학교 갈 거예요. 50% 정도는. 요번에 시키는 아이들의. 예, 그 정도, 뭐 누가 갈지는 모르고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과정에 따라서 보통 확률적으로 그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 올해 했던 그런 과정들이 또 아이들한테 뭔가 영감을 줘서 뭐 중2 때 안 되면 중3 때 한번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준비가 더 쉬워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도전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설명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시 얘기를 드렸는데, 입시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과 내신 비중이 커지고 다른 비교과 영역이 축소됐다는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교 추천 전형, 뭐 대학마다 이름은 다른데 학교 추천 전형, 고교 추천 전형, 이런 전형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다. 왜냐하면 학교의 정원의 몇 프로를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남자애가 있는데 성모고등학교 가는 게 추천받기가 쉬우냐, 세화고등학교 가는 게 추천받기가 쉬우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추천 전형이 많은데 굳이 세화를 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추천 전형을 받으러 가야지. 좋은 고등학교, 본인한테 좋은 고등학교 선택을 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소논문이나 이런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세특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과 세특은 사실은 과학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수학은 하나밖에 없지만 과학은 과목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학종이라는 게 이렇게 4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에요. 학종에서 이 평가 기준은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인데, 학업 역량이라는 게 뭐예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내신으로만뿐만이 아니라 그 과목의 세특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전공 적합성이죠. 이 아이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두각을 드러냈느냐. 이것도 역시 뭐 교내 경시와 세특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성이고요. 인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무슨 소통, 배려 마인드 뭐 이런 게 리더십이고, 네 번째가 이제 발전 가능성. 이거거든요. 발전 가능성을 제일 많이 보는 건 뭐 리더십이나 이런 거죠. 자기 주도성. 자기가 기획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이 4가지를 보는 게 이제 학종의 비교과의 4대 요소인데, 어쨌든 대학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지면 자체가 너무 제한이 돼버리다 보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비교과를 학종을 어떻게 해야겠다를 미리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독서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있으면 국어 영어도 좀 하면 좋은데, 일단 어쨌든 자연계니까 수학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으냐,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요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월은 저희 학원 아이들은 제가 뭐 전화를 프리우스 아이들은 부모님들한테 할 건데,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메모 남겨놓고 가시면 제가 뭐 어떤 과정이든 뭐 프리우스든 아니면 다른 과정이든 제가 상담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되셨죠?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나요? 뭐 목소리가 시원찮. 그리고 뭐 질문하실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제가 좀 받다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네.